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매년 주주서한 말미에요. 자신의 실수를 적어 넣었다고 하죠. 국내 한 증권사가 이것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지난해부터 연말에 반성문을 내놓고 있는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워렌 버핏의 태도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라고 합니다. 애널리스트 14명이 낸 반성문의 내용을 보니까 미국의 재정 폭주를 예상하지 못했다. 사회적 요구와 시스템의 변화를 더 면밀하게 읽었어야 했다. 올해 빗나간 증시 전망에 대한 여러 가지 만시지탄이 들어있었는데요. 그중에 한 연구원이 낸 반성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때로는 단순한 시각이 필요하다. 수많은 상황을 가정해야 하는 애널리스트의 생각치고는 단순하면서도 명료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올해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올해 처음 세웠던 계획대로를 두고 아니면 순간순간 판단착오로 이불킥하고 싶었던 순간들에 대해서 반성이 되시나요?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내년을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금요일 코너 민원 해결사 YMCA 토론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12월 29일 금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지역 소식 올해 마지막 소식이 되겠습니다. 연말 결산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최근 여수시가 연말 맞아서 올해 여수를 빛낸 10대 시정 성과 선정 발표하기도 했는데 지자체 선정과는 차이가 있는 내용의 뉴스 아니겠습니까? 네, 여수시가 연말을 맞아 올해 여수시의 10대 시정 성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공영 주차장 타워 조성과 전남 최초 공공 심야 어린이봉원 운영 협약 해결, 여수 시립미술관 건립 사업비 확보, 여수형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서비스, 엑스포 고가대교 개통, 어르신 무료 버스 시행, 전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금오도 여객선 야간 운항 시행, 스마트 가로 등 시스템 운영, 섬지역 드론 배송 시대를 올해 10대 여수시정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상은 여수시가 뽑은 10대 뉴스이고 제가 뽑은 뉴스는 격려보다는 앞으로 더 잘해보자는 취지의 뉴스 5가지를 골라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으로는 여수 산단 대체 녹지의 토양에서 법정 기준치의 최대 4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을 꼽았습니다. 이 산단의 토지를 제공하고 대신 조성한 이 녹지의 토양에서 이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지역 주민들, 환경단체들이 대체 녹지를 조성한 여수 산단 대기업들의 부실한 사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여수시는 해당 녹지 인근 기업 6곳의 시행사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리고 토지 정화를 실시하라고 했지만 이 산단 대기업 시행사들 자연적인 현상이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체 녹지에서 검출된 발암물질이 저절로 생겨난 것은 아닐 것이고 분명히 원인이 있을 텐데 여수시는 기업들이 조성한 녹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오염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고 반면에 해당 기업들은 자신들이 오염 원인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여수시의 행정명령에 반발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복잡하게 꼬인 상황인데요. 지역 일부에서는 여수시가 해당 대체 녹지에 대해 준공 또는 기부 체납 전에 토양 오염에 대한 사전 조사나 사후 평가만 제대로 했다면 이처럼 큰 논란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며 여수시의 뒷북 행정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여수시의 두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여수 엑스포 개최 이후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박람회장 관리 주체가 여수광야 항만공사로 이관된 것도 컸어요. 네, 지난 5월 16일 국회의 특별법 제정으로 박람회 개최 이후 사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박람회장의 운영 주체 여수광양 항만공사로 공식 이관됐습니다. 지역에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박람회장의 운영과 관리 주체가 항만공사로 넘어가자 항만공사와 여수시 등이 사후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지역 일부에서는 협약 내용 중 여수시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관리권을 넘겼는데 여수시가 계속해서 비용 부담을 한다는 취지의 논란이었는데요.
어쨌든 사후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기본 용역이 추진되었고 최근 항만공사 주도로 진행된 용역 중간 보고회를 통해 사후 활용 방안 마스터 플랜 기초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여수박람회장 사후 활용 마스터 플랜 수립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나갈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역 일부에서는 현재 거론되는 활용 방안으로 박람회장 해상에 스카이워크 설치나 또 박람회장과 오동도 등 주요 관광 명소를 연결하는 각종 사업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세 번째 주요 뉴스로 가겠습니다. 2026년에 개최되는 여수 세계 선박람회 준비를 위해서 조직위가 출범했어요. 네, 지난 12월 8일 재단법인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조직위 위원장에 김영록 지사, 정기명 여수시장, 섬출양 인사를 대표해 주식회사 YC텍 박수관 회장이 추대됐습니다. 2026 선박람회 조직위원회는 1처 2본부 1실 8부 형태의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공식 출범한 조직위원회는 연말까지 직제를 확정하고 1월부터는 공무원 파견을 통한 국제행사의 세부 실행을 본격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조직위원회는 내년부터 18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선박람회 주행사장 조성 공사를 위한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핵심 시설인 8개의 전시관의 전시 연출을 위한 실시 설계와 구성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당초 2026년 7월 17일부터 31일간 열기로 했던 선박람회 개최 시기를 폭염이나 태풍철을 피하고 관람 일수를 늘려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개월 동안 개최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착공을 앞두고 있는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사업 소식인데 남해에 비해서 여수시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올해 내내 나왔어요. 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도로공사 사업 착공을 앞두고 여수 측 노선 진입도로 주변 지역 주민들, 이 노선 설계에 대한 불만 민원으로 주민 설명회가 파행 사태를 빚는 등 여수시의 사업에 대한 준비 부족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1년 내내 계속됐습니다. 도로 개통 시점인 8년 이후의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도시발전 계획을 모두 마무리한 남해군의 행정과 이 개통 이후 도시발전 시책 개발에 손을 놓고 있는 여수시의 행정이 비교되는 상황인데요. 여수시는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았다며 여전히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올해 도시발전 전략 수립 보고회를 통해 도시발전 핵심 전략 29건을 발표했는데요. 남해군은 해저터널 시대를 대비해 지난 1년 2개월 동안 용역을 통해 234개 단위 과제를 각 부서별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한 바 있습니다. 남해군의 해저터널 완공을 대비한 도시개발 전략의 초점은 여수시가 가진 교통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남해군을 찾는 관광객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도로가 개통되면 관광객 방문 숫자가 많은 여수시가 남해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거나 최소한 양 지역에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측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한 지자체와 마냥 낙관론을 갖고 있는 지자체 중 누가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이길지를 따져본다면 여수시가 지금처럼 그대로 가면 저는 남해군의 한판승을 예측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수시의 올 한 해 주요 뉴스 5대 뉴스 중 마지막 소식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여수시의 2023년 주요 뉴스 마지막 소식으로는 여수시의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환과 관련한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올 10월까지로 예정되었던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들의 불법 거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내년 12월까지 1년 2개월 연장되면서 과태료 폭탄을 피한 여수 웅천지구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들, 최근 잇따라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신청하고 나섰습니다. 과태료 폭탄 부과 시점이 1년 2개월 연장되면서 소유주들이 한숨 돌리게 됐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을 시도하는 소유주들과 지역 주민들, 지역 정치권의 갈등은 여수시의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명단이 노출되면서 조례 개정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고 민주당 여수시 특정지역위원회가 웅천지구 생숙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당원 모집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숙의 용도 변경이 과태료 처분 연장 조치로 연착륙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논란을 뒤돌아보면 지자체의 주택 관련 정책 추진이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돼 왔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올 한 해 여수시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뉴스 브리핑에 참여해온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이 매일 지역의 뉴스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이 냉정하게 브리핑을 하는 일이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성찰하고 더 나은 뉴스 브리핑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올해 마지막 민원입니다. 얼마 전 성탄절 새벽에 서울의 23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 사고 때문에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정작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 요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얼마 전 지역에서도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7일 새벽 4시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가전제품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이 거주자 이웃 주민의 신속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요. 이 성탄절 아파트 사고로 인해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 27명이 경상이 있는 피해가 있었는데요. 이런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면서 알고 있던 화재 대피 요령을 다 잊게 된다고 하는데 이 얼마 전 아파트 화재를 겪었던 한 민원인 경우 자신이 막상 화재 사고를 겪고 보고 또 이번 성탄절 화재 사고를 보면서 화재 대피 요령에 대한 중요성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저 얼마 전에 제가 1층에 사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새벽 2시쯤이었는데 누가 문을 두들겨서 소방대원이 나와가지고 아기를 들쳐업고 나갔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 위에 4층 사는 언니는 불이 난지도 몰랐다는 사실이 방송을 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시스템이 되지 않아서 다행히 불은 금방 꺼졌으나 근데 1층이어서 그나마 소방대원이 문을 두들겨서 신랑이 안 자고 있었기 때문에 아기를 들쳐안고 나왔지 너무 무서운 경험 중에 하나였어요. 진짜. 옛날 생각이 났어요. 근데 너무너무 이게 순식간에 불이 퍼지고 이게 그렇게 대책이 별로 없나? 그 화재에 대한 이게 되게 허무하다. 이 한 사람이 이 가정이 다 풍비박산이 된다는 게 이게 어떻게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또 아파트들 보면은 새로 짓는 것들은 더할 나위가 없고요. 진짜 고층 건물들이 많아요. 네. 밀폐되어 있는 형식의 구조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화재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번 아파트 화재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대피 요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번 성탄절 화재가 발생하고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한 번쯤은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을 속 곱씹어봤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아파트 구조마다 화재가 발생한 시점마다 이 대피 요령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알던 요령하고는 또 많이 달라서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막상 대피 요령을 설명하려고 하니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이런 화재의 대피 요령은 아파트마다 서면에 나와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냥 지나치게 읽으면서 학교처럼 대피 훈련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방화벽이나 경량 칸막이, 대피 공간들을 확인해 보면 물건들로 가득 차 있어서 아직도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걸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랑 이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는 뒤쪽이 밑에가 좀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불이 나면 자기는 집에 있는 이불을 감싸서 애들을 나무 쪽으로 던질 거라고 벌써부터 그렇게 이제 대책을 하더라고요. 옆집하고 뚫리는 공간이 있으면. 근데 우리가 거기다가 뭘 놓지 말라고 했던 건 기억나는데 저희도 솔직히 가구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치워야 되나? 근데 이걸 비워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무리 내가 치워봤자 그쪽에서 안 해놨으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뭐 물에 적셔서 이게 이렇게 최대한 연기가 내 몸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요령밖에 모르겠는데.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위층으로 옥상으로 대피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비상계단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간다든지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이제 어떻게 못하니까는 지금 뛰어내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대피 요령이 잘못된 정보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연기를 흡입하지 않으려면 물수건을 준비해야 된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밖에 아파트 대피 요령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여수 소방서를 통해서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을 들어봤습니다. 예. 이 화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난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요, 이 화재가 발생하면 무조건 대피부터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젠 좀 달라졌습니다. 이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대피하는 걸 바뀌었다고 합니다. 무조건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대피한다. 네, 맞습니다. 이 화재 경우도요,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와 또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로 구분해서 대피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여수 소방서 오경호 예방홍보팀장 인터뷰 들어보시죠.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와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로 구분을 합니다.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두 가지 행동 요령이 있는데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세대 밖으로 대피를 하시고 현관 입구 등의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굳이 무리하게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구조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자기의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밖으로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와 같이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 피난 계획 수립하기라는 시책을 전국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기 집에는 어떠한 피난 시설이 있고 화재 발생 시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인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덧붙여 통계에 따르면요, 이 공동주택 화재 시 화재가 발생한 층에 국한되는 경우가 98%로 대부분이고요. 다른 층으로 확대되는 비율은 아주 극소수라고 합니다. 다른 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자기 집으로 연기가 들어오거나 화재가 확대되지 않고요. 발화층과 거리가 있을 경우에는 굳이 밖으로 나가실 필요가 없다는 강조했는데요. 이 화재나 연기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인 집에는 어떤 대피 시설이 있고 또 옆 세대와 이어지는 경량 칸막이 앞쪽에 장애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의 민원 해결사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고요. 내년에 또 다양한 민원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올해 마지막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올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뭐 한 주도 어떻게 보내셨는지 먼저 김대희 총장께 드릴까요? 네, 그동안 뭐 정신없이 1년을 가다가 이번 주에는 좀 조용히 내부 뭐 직원들하고 내년도 인사라든가 내년도 예산 최종 점검하면서 뭐 조용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뜻밖에도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유승균 씨거든요. 유승균 씨 그 사망 소식 듣고 좀 답답하더라고요. 어떻든 우리 사회가 어떻든 국가 권력과 언론이 어떻든 한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24년도 내년에 총선도 있잖아요. 여수 YMCA가 전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김석 총장님 안경을 안 쓰셨어요? 제가 좀 눈이 없어서 뭐가 제대로 안 보입니다. 근데 어제 이제 순천 YMCA 마지막 이사회를 했어요. 저희도 1년 살림 살아보니까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 내년을 이제 계획하면서 YMCA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김대희 총장님 인사라고 이야기했는데 YMCA 이러저러한 계약을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좀 만들어져서 대단히 좀 쓸쓸한 한 해를 보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서 어제 또 우리 이선균 배우의 그 죽음이 굉장히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더라고요. 뭐랄까 정보를 흘리고 또 그것을 받아쓰기 하고 수없이 많은 검증을 하는 가운데서 검증이 안 됐으면 바로 이렇게 집으로 돌려보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거의 이런 사회적 살인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이게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하루 종일 좀 침통했고 지금도 현재 그런 마음이어서
너무 좀 답답한 지금 연말이다. 과연 나만 이럴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언론에서 제발 그 더 이상 조리돌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주제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한 해가 지나갑니다. 뭐 빠르게 좀 지나간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도 그리고 두 분도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하겠는데 뭐 저희가 직접 꼽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두 분이 여수 순천 지역에 각각 또 어떤 이슈를 좀 꼽으실지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올 한 해 소회를 좀 여쭙고 싶은데 뭐 일주일간의 근황 이제 말씀 주셨습니다만 어떠셨습니까, 김상 총장님? 네, 뭐 올 한 해 정말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YMC 차원에서도 많이 했는데 순천 지역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는 10년 만에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개최가 됐고 연관되어 진 거라고 볼 수 있죠. 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랄지 또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단조립장이 순천에 오게 됐다랄지 얼마 전에는 또 순천시 신청사가 착공식도 좀 개최가 됐고 네. 그다음에 전남 동부 지역 청사가 또 순천에 개청되기도 했고 순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글로컬 대학에 좀 선정되기도 했고 그리고 차세대 공공자원시설 관련해서는 갈등 중이고 그 소각장 관련해서는 갈등 네. 중이고 국가정원 관련해서는 노동자하고 갈등 중이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중요한 이슈들이 사회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뭔가 살기 좋고 화려해 보이는 순천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국가정원에서 노동했던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고 또 하나는 지난번 연말에 70대 그 우리 이모 한 분이 고독사하는 곳이 순천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화려함 뒷속에 실속은 과연 제일 참기고 있었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돌아보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고 어쨌든 정말 순천시청 공무원들 그리고 의원님들 또 시민 여러분 모두 다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대기 총장께도 한 해 총평 일단 여쭙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뭐 국가 차원이나 아니면 우리 여수 지방 차원이나 이거 옛날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다시는 이런 사람 뽑지 말자. 했던 일들이 여전히 좀 역사가 재반복되는 그런 좀 느낌을 많이 느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세상은 서서히 변하고 있더라. 그렇게 두 번, 세 번 잘못된 일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세 번째에는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다는 느낌들을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올해 한 해가 아니었는가. 여수시 차원에도 여러 가지 행정도 2, 3년 전, 4, 5년 전에는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부 차원도 마찬가지지만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옛날 과거의 그 일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 뭐 비슷하게 생각하는 역사가 되풀이되지만 내부에서 시민들이 또 우리가 얼마만큼 정신을 바짝 차리느냐에 따라서 내용들은 조금씩 변화되면서 진보하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민주적 질서로 서서히 좀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느끼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정신 바짝 차리는 그래서 4년 전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았던 또 후회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뭐 내년에도 열심히 마음을 잡고 좀 일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올해의 주요 뉴스 어떤 것들을 두 분께서 뽑아 주실지 뭐 이번 주 수요일부터 브리핑 시간에도 우리 동네 지자체 뭐 주요 뉴스 전해드리고 있고 또 어제도 노광규 수천시장과 함께 또 뭐 올해 총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만 겹치는 것이 있어도 각각은 또 어떤 것을 뽑을지 하는 또 그런 기대감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김대희 총장님 어떤 뉴스를 여수의 첫 번째 뉴스로 꼽으시겠습니까 올해? 뭐니 해도 오늘날 그 관광 여수 누구나 다 한국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 제주 못지않게 여수를 이야기하는데요. 아마 이렇게 여수가 국내외적으로 핫한 도시가 된 이유도 바로 그 11년 전에 여수 세계 박람회 때문에 그때 왔던 한 900만 명 정도 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여수의 볼거리 먹을거리를 보면서 그 향수를 잊지 못해서 찾아왔는데요. 어떻든 이러한 여수를 핫하게 만들었던 주요한 행사였던 여수 세계박람회가 10년 동안 어떻든 이게 국가 행사였거든요. 정부 행사였다면 정부가 사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답을 줘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뤄지는 과정 속에서 10년 동안 세계박람회장은 썰렁한 곳으로 변했고 세계박람회가 지향했던 이념과 가치는 어느덧 우리 생각 속에서 사라져버렸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여수 시민들의 열망을 받고 작년 10월 달이죠. 작년 10월에 여수 세계 박람회법이 개정이 되면서 올해 5월 16일부터는 어쨌든 해수부가 좀 직접 관리했던 영역에서 벗어나서 여수 광양항만공사의 가 직접 좀 운영하는 행태로 변화되면서 시민들은 야 10년 동안 좀 우리가 사후 활용 문제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어쨌든 그래도 공공활용이라는 측면 속에서 공공기관이 어쨌든 운영한다는 차원 속에서 좋은 개념으로 바뀌었거든요. 바뀌어서 시민들은 상당히 안도하고 앞으로 그냥 20, 30년 동안 희망을 가지면서 박람회장을 진짜 여수의 자랑거리, 전남 동부 지역의 자랑거리로 만들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졌던 것이 아마 23년도 올해의 가장 중요한 뉴스가 아닌가. 근데 결론은 좀 실망스러워요. 예. 어떻든 이게 그러면 여수 박람회장이 사후 활용하려면 앞으로 20, 30년 동안 어떤 시설과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내용들을 요 안에 설치하고 운영하고 하면서 가야 될 것인가는 공공활용의 밑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밑그림도 한 1년은 걸리거든요. 서로 시민들하고 또 이거 운영 주체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어떻든 지자체하고 논의하면서 밑그림을 1년 기르기로 했는데 정부도 밑그림 기르려면 한 3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정부가 10억 그리고 항만공사가 10억 나머지 전라남도 여수시가 5억 5억 해서 30억을 내기로 했는데 정부는 나 몰랑 하면서 돈이 없다고 10억은 못 주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항만공사하고 지자체 예산 20억 가지고 이제 마스터 플랜 계획을 내게 되거든요. 아마 이때 이제 여수 시민들이나 전남 동부 지역에 있는 지자체라든가 시민사회 여러 그때 박람회를 11년 전에 같이 운영하고 준비했던 참여했던 주체들이 모여서 아마 좀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들이 좀 더 투명하고 공론화되면서 이 마스터 플랜 용역이 제대로 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뭐 이제 이 주제 가지고 이야기를 함께 나눴던 기억도 나는데 이 주제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 이제 의회에서 나왔던 지적들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면 그 시와 도와 그다음에 항만공사 간의 협약을 맺었는데 그 협약이 시의회 보고가 먼저 돼야 함에도 보고가 맞죠. 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넘어갔잖아요. 항만공사로 완전히 이관된 상태에서 언제까지 여수시의 돈이 지급이 돼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은 첫 단계로 용역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 총장님? 저에게 물어보는 네, 거예요. 네. 당연히 지급해야죠. 그러니까 권한과 이런 것들이 항만공사로 넘어간 것이고 이것이 단순히 항만공사의 이익이 아니라 여수시에 있는 여수 세계 박람회장 사이트에 대한 장기적 발전 계획을 주체를 항만공사로 정한 것이잖아요. 세계 박람회를 유치했을 때 여수를 비롯한 전라남도 그리고 기획재정부 관련된 모든 부처에서 모두 힘을 모아서 했던 것처럼 이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대한 것 그리고 이것에 대한 주체가 이미 결정됐다 하더라도 방금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층 이런 절차들은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이 관련돼서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는 여수뿐만 아니라 광양, 순천에서도 일정 부분 세계 권역내가 거의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에 대한 세계 박람회장 투자를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들은 해야 되는 것이 알겠습니다. 인지상정인 거. 다만 여기서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이 논의의 주체가 지방자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항만공사 그러니까 공기업이 운영하다 보면 이런 말랑말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혹이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터부시할 경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세 곳에 있는 시의회 그리고 전라남도 의회에서는 항만공사가 이런 일들을 시민들과 함께 참여하는지 자치단체와 함께 하는지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모니터와 또는 감시들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수시의회에서 송하진 의원이 제안했던 것도 일명 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여수항만공사가 공공기관이라지만 그게 10만 평 중에서 재정이 없으면 10,000평, 20,000평을 상업시설로 팔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유혹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여수시가 시의회 예산 동의를 안 받았지만 어쨌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시가 좀 관여를 해줘야지. 예. 그게 시가 야 그러면 안 된다. 야 우리도 돈 내고 있지 않냐. 그래서 명분이 이건 되는 거군요. 예, 같이 그렇죠. 좀 논의를 하자.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좀 있는 그래야 거죠. 돈을 내야 감사도 할 수 있고 네네. 자료 요구도 할 수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놓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민간 업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긴장감을 뭐 그것이 나쁘진 않겠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새
특히 여수시 의회에서는 좀 잘 이렇게 모니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순천으로 가서 또 첫 번째 주요 뉴스 뭘로 꼽으실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뭐 제가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주민 권력입니다. 주민자치, 뭐 마을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순천시 분구 가능성이 가장 그 주요 뉴스 1호로 떠오르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순천시 국회의원 2명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국회에 입성하는 순천 시민의 권력이 2명이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뭐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그 차지하더라도 일단 시민 권력이 2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부족했던 어떤 부분을 상충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고, 그 순천시가 인구도 줄이지 않고 정원박람회 성공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왔던 어떤 정치적 성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순천시 선거 분구 가능성은 굉장히 좀 우리 지역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다. 그래서 순천 시민들은 어쨌든 그동안에는 한 명을 뽑아야 됐던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렇게 그 면접을 보듯이 여러 사람들이 지금 현재 출마 의사를 보여주고 있지만 과연 적합한 인물도가 누군지, 예전에는 특정 정당 또는 뭐 특정한 인물론 중심으로 정치적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순천 지역사회 발전과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제 생각입니다만 섬세하게 들여다볼 유권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진 것이 가장 큰 주요한 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직 국회 정개특위라는 이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렇죠. 네. 어떻게 그렇지만 전망하세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민주당에서 전남 호남 권역에서 의석수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 동쪽 지역에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전라남도 서쪽 지역에서는 좀 굉장히 좀 불쾌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은 다만 정상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순천 분구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국회 통과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 된다고 해요, 그냥. 네? 현실적으로 이건 국민의힘과 이번 4월 총선을 우리라도 좀 된다고 좀 있는데요. 이야기해 봅시다. 네. 저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전라남도가 국회의원이 그럼 10명인데 그럼 앞으로 만약 이렇게 된다고 선관위 안이 된다면 동부권 지역은 총 6명 정도가 돼요. 그리고 서부권은 2명, 중부권 2명에서 총 10명이 만들어지면 동부권이 60%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동부권이 앞으로 전라남도 정치적 책임을 좀 져야 된다. 그러면 뭐냐면 도지사 선거라든가 아니면 동부 지역의 중요한 발전들, 동부청사 활용 문제, 그리고 억가디안 유치 문제, 지역의 또 산업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 여기에 좀 더 동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전남 도정에 깊이 있는 관심과 정치적 견해를 가지면서 어떻든 인구가 60% 몰려 있잖아요. 좁은 지역에. 여기서 결국 정치적 힘들은, 전라남도의 정치적 힘은 좀 동부권 지역이 가질 수 있도록 좀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는 정신이 필요하지. 6명을 했는데 각자 따로 놀아버리면, 올해처럼 각자 따로 놀아버리면 이건 아이고 차라리 그냥 6명보다는 4명이 낫다 하는 말이 또 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참. 선관위 안을 두고 말씀 주신 것처럼 각 정당에서도 해석이 다르고, 뭐 지역에서도 동부 서부가 다르고 말이죠. 뭐 국민의힘이 유리한 안이라고 했다가 오늘 또 천하람 변호사는 또 탈당을 또 선언했어요. 또 창당 준비위원장으로 또 가서 과연 순천에 남을지 그러네요.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 왠지 창당한다는 건 비례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느낌도 좀 보여지는데요. 순천에 뭐 남을지 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인터뷰가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뭐 물어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선관위 안 이제 순천시 분구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것을 순천 1호 뉴스로 또 꼽아주셨습니다. 자, 다시 여수로 가죠. 김대희 총장님, 어떤 뉴스 두 번째 꼽아주시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어떻든 2026년도 여수 세계선 박람회가 정부 인정을 받고요. 공인을 받으면서 어떻든 중요한 국제적 행사로 가는데, 물론 이것은 그동안에 뭐 정은 박람회나 이 여수 이제 선 박람회 26년도 있는 것은 BI 공인 박람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인 박람회라면 공식 영문 명칭에서 엑스포를 쓰게 되는데, 엑스포 대신 엑스비션이라는 전시회 뭐 이런 개념을 쓰게 되는데, 어쨌든 그걸 떠나더라도 여수가 해양 관광 도시, 또 다도해 국립공원과 한려 해상 국립공원의 시발점으로서 어떻든 바다와 해양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비전과 발전들, 그리고 현재의 좀 섬에 대한 문화를 주제로 갈 수 있는 흐름들이 있어서 여수 시민들은 다시 좀 희망을 가지는데요. 이게 애초 계획하고 많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든 이게 정원 박람회 한 절반 규모, 순천 정원 박람회 한 절반 규모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는데 뭐 여기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진짜 실상은 준비 상태가 여전히 좀 불리하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준비를 안 한 상태. 행사에만 관심이 있지 이게 세계선 박람회의 주제 구현을 어떻게 하고 정신을 어떻게 담아내고 비전을 어떻게 담아낼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 어떻든 순천 정원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잘 마쳤어요. 그래서 여수도 세계선 박람회를 순천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순천이 얼마만큼 순천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이거 눈물을 흘리면서 한 5년 6년 실제적으로 10년인데 내용적으로는 4, 5년을 진짜 허리띠 졸라매며 준비했거든요. 이런 내용을 잘 좀 성과들을 잘 분석해서 선박람회가 앞으로 뭐 한 3년 정도 기간들이 뭐 끝날 때까지 걸리는데 앞으로 2년 동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천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여수도 실패한 행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행사가 아니라 향후 20년, 30년 여수가 섬에 대한 문제, 해양을 중심으로 어떤 정치적 비전들, 정책적 비전을 가질 때 중요한 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준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뭐 이렇게 공무원들만 노력한 건 아니고 순천 정원 박람회는 순천 시민들 모두가 사돈의 8촌에까지 다 연락을 해서 이건 사실입니다. 시민들이 성공시킨 행사예요. 누군가가 해놓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좀 만만치 않은 일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획하는 사람 따로 진짜로 똘똘 뭉쳐야 되는 상황인 거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자, 김석 총장께서도 두 번째 뉴스 꼽아주실까요, 순천? 네, 일단 뭐 그 순천 소각장과 관련된 지역의 이러저러한 복잡한 지금 현재 문제죠. 지금 어쨌든 입지 선정 과정에 있는데 입지 최종 입지로 선정됐다라고 하는 연양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수그러들지 않고 굉장히 반발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순천시는 이 2030년 주암자원순환센터의 기능이 상실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 보면 처리장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주민 설득으로 이어지지 못한 문제가 올해 연말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도 내년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반대하는 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순천시가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이랄지 이렇게 이미 소각장을 명명지어서 추진하는 것보다 이게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주민 설득의 과정이 꼭 반드시 2024년에는 반드시 좀 있는 가운데서 뭔가 좀 잠정적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좀 해결될 수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든 내용들과 관련된 공론의 장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 어제 노광규 시장과 인터뷰 나눴을 때 뭐 반대 측의 격한 움직임에 대한 강한 우려를 이제 주로 표명을 하시던데 새해엔 뭐가 좀 달라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입지 선정이 되고 나면 그 동안에도 뭐 그런 과거 선례가 있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이 담장을 넘어서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께서 좀 유념하면서 조금 조심스럽게 시민과 만나는 행정을 좀 이렇게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좀 필요하다고 하면 저도 뭐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걸어보죠. 자, 세 번째 뉴스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어떤 뉴스 꼽으시겠습니까? 현재도 뭐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죠. 아마 여수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공공의료 확충자원에 이제 의과대학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상급 대학병원 요구가 여수가 굉장히 좀 심했어요. 왜냐하면 순천 못 찾기 좋은 것이 뭐냐면 여수가 어떻든 양쪽에 강주하고 진주의 대학병원 상급적 대학병원이 있는데요. 진주와 광주에 하순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수는 전부 다 1시간 반 거리예요. 그러니까 순천보다 더 불리한 상황이라서 특히 그 긴급 중증 환자들 뭐 1시간 이내 2시간 안에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한 중증 환자들이나 여러 가지 응급 처치를 받아야 할 분들이 거의 다 강주 아니면 진주로 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수 시민들은 어떻든 생명과 관련된 이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서 아마 좀 정부 차원의
관심을 촉구해달라는 측면에서 의과대학 문제라든가 대학병원 설치 문제에 1년 동안 여수 시민들이 굉장히 마음을 모았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23년도 주요한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상 이것 때문에 SRT 새롭게 여수에서 수서가는 전라선 노선이 만들어지면서 그 이용객들의 60%가 강남 지역에 있는 대학 그 상급 종합병원 가려고 다 줄 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여수가 그만큼 열악한 의료 환경은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동부권 지역의 공공의료 의과대학 문제건하고 대학병원 설립건에 대해서 여수 시민들도 순천 사람들은 못지않게 좀 관심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내년에도 그 이야기가 그대로 좀 전해질 것 같습니다. 자, 김석 총장님 마지막으로 꼽아주실까요? 순천 세 번째 뉴스. 네, 좀 의아스러운 뉴스일 수도 있는데 김건희 여사의 순천 방문을 저는 뽑았습니다. 두 번이다, 두 번. 다름이 아니라 그 정원박람회장 개회식 이후에도 다녀와서 다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런 일들이 좀 생김으로 인해서 이 비정상적으로 정부가 운영되고 특히나 호남 지역에서는 정부하고의 연결선들이 없는 가운데서 유독 순천에 이런 다양하고 좋은 일들이 생기다 보니 이런 곳에 혹시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 실제 공공연하게 그런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비정상적 정부일 때 가능한 일들이 항상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물론 득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정력이라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이 문제도 좀 더 좀 면밀하게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요. 반면에 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이랄지 기타 뭐 경전선 관련된 우회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 의존해서 진행됐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시민의 힘으로 이런 일을 이뤄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결과적으로 함께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세 번째 뉴스를 김건희 여사의 순천 아래창 방문으로 꼽았고 그러면서 연결이 한 게 아니라 좀 중요한 뉴스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순천대학교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 지역에서는 중요한 뉴스가 되지 않아요. 전남대학교도 전남대도 선정되지 않았는데 순천대학교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순천 여수 광양 모든 자치단체와 그다음에 순천대학교가 똘똘 뭉쳐가지고 진짜 중심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시민의 힘으로 유치한 것도 좋지만 물 들어올 때 순천시 열심히 놓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물이 좀 비정상적인 물이잖아요. 예. 어쨌든 줘야 되는 부러움을 사고 있긴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정리를 다 해봤습니다. 이제 올해 거의 마무리를 이제 해가는 시점에서 이제 내년에도 또 뵐 텐데 올해 마지막 인사를 좀 청취자분들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대희 총장님. 네, 그 청취자 여러분들 24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연말에 저도 아직 못 봤는데요. 연말에 자녀들하고 서울의 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금 1,100만 명? 내년 3월까지 한 2천만 명을 찍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2천만 명. 왜냐하면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87학번이니까요. 이 서울의 봄 여행을 하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했는데 영화가 너무 좋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20대, 10대 후반과 20대 자녀들하고 손잡고 영화를 보시는 것이 내년도에 국가 중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인 국민 권력이 어떻게 좀 새롭게 자리하는지 좋은 내용이 아마 서울의 봄을 보시면서 아마 자녀분들하고 정치 이야기 꼭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 총장님. 네, 제가 올해 흰머리가 많다 보니까 제 나이보다도 더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이가 50이 되니까 갱년기에 접어든 것 같아요. 갈수록 눈물도 많아지고 어떤 사안이 다리닥치면 덜컥 겁도 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같이 함께 희망을 좀 꿈꿨으면 좋겠고 희망이란 나무를 좀 심어서 진짜 비틀어진 민주주의 바로 세우고 비정상적 사회 바로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일에 시민 모두가 좀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좋은 정치인 그다음에 좋은 뭐 시장 좋은 시의원들도 다 좋은데 지역에 든든하게 있는 NGO들 많이 후원해 주십시오. NGO들이 시민단체가 무슨 일 하고 있냐 뭐 비난 비평 다 좋습니다만 그래도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도록 많이 후원해 주시면서 회초리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은 내년에도 이어집니다. 두 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갑진년이더라고요. 내년이 2024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12월 29일 금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이번 달도 그리고 올해도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잘 살아오셨고 잘 살아내셨습니다. 애쓰셨고 축하드립니다. 예. 인생의 정답은 없죠 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데요. 뭔가를 합리화하기 위한 말인 것 같아서요. 대신에 각자 갖고 있는 색깔과 모습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답을 찾기 위한 내년의 우리의 삶이 각자의 색깔대로 즐겁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윤종신 그리고 빈진호가 함께한 더 컬러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1월 1일 월요일에도 라디오 전망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많은 청취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용선이었습니다. 오늘은 먹기 싫어 밥이 그래서 식빵에 잼 발라 엄마가 걱정